자, 17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는 하위 정부 모형, 정책 공동체 모형, 이슈 네트워크 모형 3개가 있고, 이렇게 3개를 전체적으로 한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 3번에 있는 정책 공동체랑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하위 정부는 참여자가 소관의회 상임위원회, 정부 부처 관련 이익 집단으로 한정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참여자가 제한적이란 말은 그만큼 안정적인 상호작용, 그 조직 내에 높은 안정성과 높은 자율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위 정부 모형이 저 높은 안정성과 자율성으로 인해서 폐쇄적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철의 삼각이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정책 공동체는 이런 세 참여자들 플러스 전문가 집단까지 포함된 거다. 그죠? 이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어서 우리 4대강 사업을 잘 설명해 준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참여한 각자는 모두가 얻어가는 게 다 있다 그랬죠. 각자의 거래가 이루어질 각자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도 여기서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자기들도 연구 용역비를 받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는 이 포지티브 썸 게임 양상을 취한다. 이슈 네트워크는 여기 플러스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이나 언론까지 참여 범위를 가장 넓힌 게 이슈 네트워크가 되는데, 이슈 네트워크는 범위가 가장 넓어진 대신에 가장 넓고, 그래서 참여자들의 관계가 유동적인 관계 되는 거죠. 범위를 넓혀준 대신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유동적이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정책 공동체가 아니라 이슈 네트워크가 참여 집단의 범위가 가장 넓고, 다만 정책 공동체는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하위 정부 모형부터 보면 특정 이익 집단 관료 의회 상임위원회, 각 정책 영역별로 한정된 참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 관계를 가져옵니다. 각 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하위 정부가 구성된다. 참여자들 간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과정을 지배합니다. 그죠? 주로 분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게 일반적인 재원을 통해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래서 정책 과정에 갈등이 높지 않은 이런 분배 정책에서 나눠먹기식, 구유통 정치식 부처 예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자, 한계는 최근에 이런 이익 집단의 증가와 시민 참여 확대, 의회 상임위원회에 관할 건이 여러 부처로 중첩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렇게 하위 정부 모형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정책 공동체는 영국 같은 상황에서 발달했습니다.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에서 전문가 집단을 포함시켜 줍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배제되고,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관료 전문가 집단이 모두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비영합게임 양식의 정치 상황이 펼쳐집니다. 한정된 참여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의 타당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 유능한 인재 발굴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에서 또 관료로 선발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전문성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통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 정책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나친 논쟁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미국 사회에서 대안으로 이 이익 집단의 참여를 통해서, 이익집단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행위자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정책 과정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참여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니까 반대급부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네트워크 속에서 행위자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했다가 빠졌다가 유동적인 형태를 보이다 보니 결정 과정에서 정책 내용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힘들고 변동도 일어나고 정책에 대한 예측도 곤란하고 도출된 정책이 집행 과정에서 그대로 집행되지도 않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책 공동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구체적으로 정책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책 공동체, 폴리시 네트워크죠, 그죠? 콕 집어서 물어본 겁니다. 자,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등도 참여하는 건 이슈 네트워크죠. 이렇게 콕 집어서 정책 공동체 모형과 이슈 네트워크의 비교 내용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각각 정책 공동체나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 각각 나와도 이렇게 오답 정답이 갈라지는 영역은 이 서로의 비교되는 문장에서 다 갈라지기 때문에 둘을 잘 비교해 놓으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모든 행위자들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개방적이고 불안정한 네트워크도 역시 이슈 네트워크의 특징이고 정책 공동체는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 장기간에 형성되죠.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가 개방적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언론 등도 들쭉날쭉 할 수 있다 그랬죠. 들어왔다 빠졌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들어왔다 빠졌다 가능하지만 정책 공동체는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그들 간의 공동체가 형성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이제 물어봤는데 이슈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었죠. 그죠? 불안정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다 정책 공동체에 해당하는 특징들로 다 볼 수 있겠죠. 3번 보면 개방적 참여의 허용은 결국 정책 산출물을 예상하기 어렵게 하면서 집행 과정에서도 결정 내용과 다른 정책 상황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는 미국식 다원주의 사회에서 미국식 다원주의 사회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는 많이 익숙한 문제들일 거고 이렇게 본 김에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의 비교표를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공동체는 참여 범위가 전문가 집단까지로 제한적이죠. 그죠?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이나 언론도 포함된다라는 문장이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는 비영합게임, 모두가 혜택을 보는 비영합게임, 포지티브섬 게임 향상으로 흐르고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자원을 가진 참여자가 한정적이어서 누군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영합게임, 네거티브섬 게임 상황으로 흐르는 게 되는 겁니다. 상호 협력적 수평적 관계, 여기서는 수평적이긴 하지만 경쟁에 처해 있는 관계에 있고 모두가 동일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유동적이고 불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들 간의 의견이 통일이 되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정이 나오니까 의도대로 정책 산출하고 그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는 비영합게임이 아니라 영합게임 상황 속에서 누군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겠죠. 그래서 결정 과정에서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참여자 또한 유동적이고 불안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 내용이 자꾸 변동되고 예측하기 힘들고 정책과 집행이 달라지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게 이슈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혀져서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은 좋지만 반대급부로 이런 불안정한 관계와 정책 예측이 어렵고 정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정책 딜레마 이론은
문제를 바꾼 걸로 써야 되는데, 예, 역시 또 안 바꾼 게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여러분 풀어본 게 되는데, 딜레마 상황은 상호 갈등적인 정책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때, 명료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정책 딜레마는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죠?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면 딜레마에 빠지지가 않겠죠. 그죠? 자, 이런 딜레마 정폭 요인을 보면 선택 요구의 압력 속에 있습니다. 대안들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책 대안 자체의 특성을 보면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면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이 또 명료하지도 않다면 내용의 절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기 때문에 절충도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적 조건은 갈등 당사자들이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면 시간을 끌 수 있을 텐데 용납하지 않은 거고, 갈등 집단 간 권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 갈등 집단의 강한 내부 응집력으로 인해서 결속력이 강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 특정 대안 선택에 따른 이익과 손해가 명확해서 손해보는 집단이 극명하게 저항하는 상황, 정부 조직의 관할 중첩으로 인해서 담당 부처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정책 딜레마를 증폭시킵니다. 딜레마에 대한 대응 방안은 소극적으로는 무의사결정식으로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을 호도해 봅니다.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딜레마를 만들어서 관심을 전환시킨다거나 정책 문제의 재규정 혹은 상황 변화, 그래 석 바꾸기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을 채택했다가 번복했다가 또 도입했다가 번복했다가 수정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액션은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실행은 되지 않는 이런 전략을 썩 바꾸기 전략,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책 결정으로 넘어가서 정책 분석 볼 텐데, 양적 분석으로서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정도 하고, 질적 분석으로서 정책 델파이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회귀 분석이나 여러분 이름 들어도 잘 헷갈리는 무슨 채소 자승 경향 추정 등등등의 이런 양적 분석 기법들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9급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준으로 순현재가치, 편익 비용 비율, 내부 수익률법, 해소기간법 같은 방법이 활용됩니다. 주로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넓은 의미에서 비용 편익 분석으로 보고 있죠. 그죠? 자, 순현재가치법은 미래가치를 일단 현재가치로 환원한 다음에 발생한 편익에서 발생한 비용을 뺐을 때 적어도 0보다 클 때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가치가 이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겠죠. 자, 편익이 400억이고 비용이 360억이 들었다고 해볼까요? 360억이 들었다. 이러면 40억만큼의 혜택을 본 거죠. 그죠? 예. 다른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우리 CD에 있는 편익 비용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래가치를 편익 비용 비율 분석도 역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비율 이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10억의 혜택을 받았는데 1억의 비율이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비율이 1분의 10이니까 10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코스트 분의 베네핏이니까 비율이 1보다는 커야 들어간 비용보다
편익이 크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비율로 보면 비율이 10이야, 그죠? 근데 요 A 사업, B 사업인데 A 사업은 순현재 가치로 하면 플러스 40억 혜택이 남는다. 편익 비용 분석으로 가면 360억 분의 400억 하면 9분의 10이니까 얘는 1.1xx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10이었고, 그런데 순현재 가치로 하면 얘는 플러스 9억. 그래서 순현재 가치로 비교하면 40억 대 9억이니까 A 사업이 유리한데, 비율 분석으로 하면 B 사업이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뭐가 문제냐? 여기 순 현재 가치법 같은 경우엔 사업의 덩어리가 크면, 비율로 놓고 보면 아주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덩어리가 크면, 편익이 많이 발생했지만 비용 또한 많이 발생했는데 덩어리가 크다 보니 그 격차가 비율로 하면 나쁘지만 그 격차 금액이 커져서 사업 결과를 왜곡할 수 있죠. 사업 규모 클수록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이런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분석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순현재 가치와 편익 비용비는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된 편익 비용을 통해서 대안을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저 할인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을 알 때 둘 다 적용 가능하다. 할인율을 알지 못하면 순현재 가치와 편익 비용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나 회수기간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죠? 예. 그래서 할인율을 알지 못할 때 내부 수익률은 활용되면서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클 때 사업 타당성이 있으니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해서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거죠, 그죠? 그 할인율이 현재 이 시장 할인율과 비교해서 혹은 내부 할인율 수준을 충족한다면 사업의 타당성 인정되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는 편익 비용 분석 비율비가 1일 때, 1이란 말은 비용과 혜택, 수익이 동일한 값이니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거죠.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 이 최소한의 값을 충족하는 내부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기준을, 내부 할인율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도 적다면 시장에 그냥 돈 넣어놓는 것보다도 못한 거죠.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사회적 할인율 수준 이란 게 곧 시장 이자율로 본다면 그 사회적 할인율보다도 수익이 적다는 거는 그 돈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은행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받는 은행 이자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사회적 할인율보다는 커야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수기간법은 역시 사회적 할인율을 알지 못할 때 적용되는데, 사업 투자 금액의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빨리 회수할 수 있을수록, 투자 금액을 빨리 걷어올수록 대안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저 정도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다 봤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서 답이 되는 지문들은 이 정도면 보면 될 거고, 자, 사회적 할인율이 결정되어 있다면 순현재 가치나 수익률 지수에 의해서 판단한다. 순현재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 편익 값이 적어도 0보다는 클 때 손해는 보지 않는 거죠, 그죠?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고, 근데 사업 규모가 클수록 이렇게 순현재 가치가 왜곡되는 상황을 가집니다. 수익률 지수는 역시 현재 가치를 환산했을 때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적어도 1보다는 클 때 사업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네. 내부 수익률은 미래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총편익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 또는
편익 비용 비율 분석에서 BC 비율 분석이 1이 되는 할인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클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사업기간이 다를 경우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자, 이런 비용 편익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을 비교하는데,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을 비교하는 그는 비용 효과 분석은 편익 분석의 대안인데,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역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순현재가치법이나 BC 비율 분석을 쓰든 아니면 환산하지 않는 내부 수익률법을 쓰든 간에 어쨌든 화폐 가치로 계산해서 적용하는데, 공공 부분에 성과 측정이 꼭 화폐 가치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적용상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화폐 가치로 반대로 환산만 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성격의 정책이라도 금액으로 몇억, 몇십억 하는 식으로 화폐 가치로 환산만 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도 비교가 가능하다. 그죠? 사업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요 적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비용 효과 분석이 나오는데, 효과 분석은 굳이 화폐 단위로 환산하지 말고 그 대상 사업 자체 특성으로, 그래서 도로를 공사하는 거면 공정률 70% 80% 하는 식으로 그 가치 자체로, 그래서 비용은 화폐 단위로 측정하겠지만 효과는 화폐 가치로 굳이 환산 안 하고 물건 단위나 용역 단위로 그대로 측정해서 적용하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보다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 효과, 무형적 가치, 질적 가치 같은 경우에 보다 있는 그 단위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이런 외부 효과, 무형적인 가치, 질적인 가치 이런 게 다 화폐 단위로 변환하는 게 어려운 영역이죠. 화폐 단위로 변하는 게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 역시 비용 편익 분석 적용이 한계가 따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얘는 비용은 화폐 단위인데 효과는 그 자체 고유한 단위로 측정되다 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서로 다른 사업이라서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사업 간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죠? 반면에 4번 지문에 대해서 보면 비용 편익 분석은 서로 성격이 다른 사업도 결국에는 화폐 가치로 다 전환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적용이 용이한 건 오히려 비용 편익 분석이었던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이 여기 있으니까. 자,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의 비교표를 한번 보면,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측정합니다. 그죠? 모두 화폐 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양적인 접근인 동시에 측정 범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도 넓고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왜? 모두 화폐 가치로 측정을 하니까. 분석은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 있고, 비용 편익 모두 화폐 가치로 측정하면서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대한 추가 발생하는 편익, 가변 비용과 가변 편익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업 간의 비교가 가능하고, 화폐 가치로 측정된 비용, 화폐 가치로 측정된 편익의 직접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한계는 모든 걸 이렇게 계량화하는 게 어렵다는 한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비용효과 분석인데, 비용효과 분석은 들어간 돈은 우리가 비용은 화폐 가치니까 그대로 두고, 효과는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체 단위를 그대로 그냥 표기하자. 그래서 질적 접근에 해당한다. 왜?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그 자체 가치로 만족도,
만족도 70%, 공정률 80%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질적 접근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간 비교가 곤란하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이런 거 하고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도로 건설 공정률 70% 하는 것들이 서로 비교하기 곤란하죠. 그죠? 서로 다른 사업 간의 비교가 곤란하다. 이 자체 단위의 효과 측정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기술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하고 고정 비용과 고정 효과의 분석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 추가적인 화폐의 추가 투입에 따른 추가 효과 발생을 바로 비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고정 비용과 고정 효과 분석에 적용된다. 공공 부분에 적합하다. 화폐 가치 환산이 없어서 사용이 편리하다. 대신 이종 사업 간의 비교가 곤란하다. 편익과 비용이 측정 단위가 다르다 보니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렇게 양적 접근은 비용 편익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만 여러분이 공부해 놓으면 9급 시험에서는 그 정도면 될 거고, 자, 질적 접근 방법으로 델파이, 정책 델파이 내용 비교도 봐놓을 수 있습니다.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가 비교되는 핵심은 어디에 있었죠?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 이름이 비슷한데 둘이 헷갈린다면 차이 나는 포인트는 어디서? 완전 익명성이냐 선택적 익명성이냐 이것만 기억하면 그 다음엔 유추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델파이는 전문가 참여를 통한 완전 익명성이다. 그래서 완전 익명성을 끝까지 보장했어. 누가 그런 의견을 냈는지 끝까지 보장하고 가고, 얘들은 선택적 어느 순간이 되면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밝힙니다. 그죠? 그래서 공개 토론을 시킨다. 자,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 어느 시점이 되면 참여자를 공개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참여 범위가 넓다. 그래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이익집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이익집단이 자기 이익집단에만 유리하게 계속 의견을 제시하면 언젠가는 다 공개 토론에서, 그죠? 누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지 공개 토론을 붙어야 되니까 그 상황을 가정할 때 참여 범위를 넓혀줄 수 있다. 그리고 공개 토론을 할 거기 때문에 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토론이 가능하려면 모두 합의 보는 것보다 의견이 찬반으로 갈릴 때 공개 토론의 효과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 얘들은 끝까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끝까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신 전문가의 익명성을 끝까지 보장해도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한해서 참여가 한정적이고 끝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이 델파이 기법의 이 진행자가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각자 무슨 내용을 했는지 이런 거는 누가 진행자가 의견 교환 후에 내용을 통계 처리를 해서 다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 익명성이냐 선택적 익명성이냐를 보면 공개 토론, 그러니까 참여 범위가 넓고 의도적인 갈등 조장 이런 내용이 뒤따라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익명성이냐 선택적 익명성이냐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앞서 본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화폐 가치로 측정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뭐죠? 다 어쨌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주관적 성격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에 기반하는 거니까 앞서 본 비용 편익 분석처럼 40억의 가치가 있다, 10억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딱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의 식견에 의존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거죠. 그죠?
자, 델파이 기법도 정책 델파이 기법도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질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둘 다. 델파이는 완전 익명성,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을 특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랬죠? 뒤에 가면 공개 토론 시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한적 참여가 아니라 참여 범위를 넓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부적절한 의견들은 어차피 뒤에 가서 공개 토론에서 다 걸러질 거니까. 델파이 기법은 반복적 통계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류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 반복된 통계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극단적인 의견값들은 걸러지기 때문에 오류 발생 가능성은 낮은데 객관적이란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왜? 델파이든 정책 델파이든 둘 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특성,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 통계 처리 과정이 오류 발생 가능성은 낮춰주겠으나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책 델파이 기법은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합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갈등 조장, 공개 토론, 공개했다? 역시 선택적 익명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맞는 게 되고, 그래서 정책 델파이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참여도 허용하지만 완전 익명성을 보장하는 델파이 기법은 비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죠? 사티 교수가 제시한 계층화 분석법은 이상형 월드컵이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봤습니까? 임창정 모창자가 잘했나요? 조성모 모창자 잘했나요? 임창정 이런 식으로 1대1 쌍대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몇 %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걔가 더 잘했다라는 이런 우선순위 선택 전략을 취한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장래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투입해 보지만 그게 현실에서 시뮬레이션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투입 산출과 딱 맞지는 않을 거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은 다 맞는 게 되겠죠. 어제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밤에 보고 싶었는데 대구 오면 고시원에 방에 TV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아침에 내려왔는데 부랴부랴 이제 급하게 내려왔죠. 그죠? 오락 프로를 이렇게 챙겨본 건 오락 프로를 이렇게 막 시간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챙겨본 건 한 2년 전에 강호동의 전생연분 이후 이렇게 기다리면서 본 건 히든싱어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좀 재밌게 어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참 고시 공부할 때 2001년, 2002년 막 이때 보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강호동의 전생연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오늘날의 레이니즘 있게 한 비나 이런 애들, 세븐 같은 애들이 거기서 이 피덩이 같은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인기를 얻어갔던 그게 됐는데, 그걸 하는데 독서실 휴게실에 딱 고시 공부하는 형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막 한 90학번, 92학번, 94학번 이런 형들이 막 장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래, MT 가서 저런 걸 했어야 했어. 우리 때 MT는 그냥 좀 멀리 가서 술 먹고 오는 거죠. 그죠? 조금 멀리 가가지고 술 먹고 오거나 아니면 밤에 집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멀리 가서 방 잡아서 술 먹다가 그대로 자고 오는 게 그냥 MT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식으로 커플 게임을 했어야 했어 하면서 막 장탄식을 내뱉는데, 그 하는 날은 저도 결국에는 저녁을 포기했던 게, 저녁밥을 먹고 한 6시에 저녁 먹고 6시 한 30분 이렇게 오면 소파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외곽에 서서 이렇게 TV를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앉아서 그 프로그램을 보려면 진짜 이게 저녁을 토스트로 때우면서, 김밥으로 때우면서 기다려야 했던, 그 정도로 고시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당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토요일 딱 6시 되면 5시 한 40분에 후다닥 내려가가지고 대충 사먹으면서 쓸데없는 프로그램 보면서, 신문 보면서 시간 때우다가 전생연분을 보고 막 친구랑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막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오디션 프로그램 뭐 슈퍼스타 K, 뭐 위대한 탄생 이런 거 막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유료로 200원 유료 투표를 어제 한 명한테 어제 용접공 임창정 이래가지고 어제 한 표를 보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한 표를 이렇게 행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슈퍼스타 K고 뭐고 다 해가지고 이 유료 투표에 표를 한번 던져줬던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즘에 그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손진영 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억울해 보이고 뭔가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다 그거는 그때 위대한 탄생인가 그거를 보진 않았는데 그냥 어머니 보는 옆에서 쳐다보다가 그래서 애틋해 보여서 그냥 투표를 보내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들을 내 인생도 굴곡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볼 때까지는 좋았는데 아침에 이제 급하게 내려오면서 조금 오늘 수업이 조금 지각이 또 돼서 미안합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문제.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는 좀 전에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관적 질적 예측인 거야. 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반복조사, 통계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내용은 뭐죠? 앞서 비용 편익 분석처럼 사업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고 얼마의 편익이 예측 가능하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도출한 값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오류 가능성을 낮춘다는 표현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정보가 불충분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될 겁니다. 표준 운영 절차의 존재도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인 정책 결정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결정이 오히려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책 문제를 달리 할 때마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 분석 탐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한 기계적 결정이 이런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참모 기능의 강화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인 개선기관이 아니라 사이드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책 결정에 위한 정보를 수집해주는 참모 기능이 강화되면 다른 말로 정보력이 강화되겠죠. 그죠? 정보력이 강화되는 걸로 볼 수 있고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정책 결정을 강화시킬 겁니다. 지나간 매몰 비용을 잊고 앞으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은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제약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선례다수적 보수주의적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어서 합리 모형은 점증 모형을 비판하는 거죠. 그죠? 정책 결정자의 선호에 따른 분석 기법하고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되어 있는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합리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 선택 기법 중에 어떤 거를 적용할까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의 선호에 따른다라는 표현은 정책 결정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제약 요인에 해당하겠죠. 그죠? 개인적 측면에서 정책 결정자 개인의 가치관,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기법들을 활용하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과거의 경력이나 사무처리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변동에 저항하거나 무사한일주의, 형식주의, 자기 경험에 지나친 의존, 권위적 태도, 선입관, 정보의 무시, 개인의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저해 요인이 되고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는 이전에 우리 조직이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라는 행정 선례나 표준 운영 절차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합니다. 관료 조직의 특성, 집단적 사고나 정보 제약, 환경적 요인으로는 문제의 복잡성과 정책 목표의 다양성, 목표의 철저한 평가를 저해하는 환경 요인, 주로 언론이나 정당, 이익집단 등이 반발하는 상황들, 문화적 생태, 사회 간섭의 영향, 매몰 비용에 대한 중시는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정책 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
점증 모형에 따른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점증주의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해서 이런 측면, 정치적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며, 정치적 합리성 측면에서는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폭의 변화를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됨을 주장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린드블룸과 윌잡스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폭의 변화다 보니 매몰 비용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는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도 소폭의 변화라서 변화의 폭은 좁지만 여러 번의 폭넓은 변화가 아닌 자주 변화하는 것, 변화의 빈도를 통해서 이상적 행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자, 책의 점증 모형 한번 보면, 책이 아니라 자료에, 자, 의의나 특징은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특징 1번에 보면 제한된 합리성 상황에서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왜?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21페이지 가면 목표와 수단의 상호 의존성, 즉 목표 수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표 수단의 구분이 곤란하고 목표에 따른 수단 선택뿐만 아니라 수단에 의해 목표 변경 가능성을 인정한다. 부분적, 단편적, 순차적, 연속적 결정을 통해서 대안을 선택하고 부분 최적화, 소폭적 변화와 변화의 연속적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효용은 현실적인 성격, 현실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해 준다. 자, 한계로 가면 적용 가능한 정책 영역이 제약되고 혁신성의 결여, 보수주의적 의사결정으로 흐르게 되면서, 자,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하여튼 뒤에 문제 나오니까. 자, 민주적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는데 개발도상국 적용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이런 다원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오히려 합리 모형이 개발 엘리트가 그 사회에 적용 가능한 모든 대안을 분석해서 결정을 하는 합리 모형이 개발도상국에 더 적합하고, 여기 점증 모형은 서구의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적합하다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 보니까 근본적인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정책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로 인해서 감축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소수에 의한 지배 가능성, 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소수의 이익이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 이익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의 완전 합리성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제한적 합리성 하에서 만족할 수준의 정책 결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족 모형은 시간, 비용, 기술 등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을 고려하는데, 자, 만족 모형에 대해서 4번 지문을 먼저 보면, 만족이라는 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책 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고, 그래서 주관적인 만족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의사결정에 국한되고,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죠. 그죠?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과 마치는 아니야, 만족 모형을 확대해서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역시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며 조직 모형을 제시하고, 이 조직 모형에서는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프로그램화해서 반복적인 문제 발생 시에는 프로그램적 의사결정을 한다.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 왜?
아까 프로그램화된 일단 하고 조직 모형이 더 발달해서 사이어템 마치에 회사 모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회사 모형은 이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을 더 발전시켜서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을 강조했죠. 그죠? 일단 그러면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이나 표준 운영 절차 이런 것들은 아까 합리성을 저해한다면서요. 그래서 합리 모형 입장에서는 합리성을 저해한다고 보는데, 얘들은 뭐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책 결정이 조직 차원으로 확대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모든 걸 새롭게 해결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이나 표준 운영 절차에 해결 가능한 내용은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기 2번 지문에 보면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이런 표준 운영 절차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 조직적 의사결정으로서 회사 모형에서 제시된 건데, 물론 만족 모형이 회사 모형으로 확대되는 기초가 됐지만 만족 모형 자체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제 회사 모형에 가야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아닌 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식의 문제라면 내용 다 읽을 필요도 없이 사실은 에치오니 하는 순간에 정답을 탁 찾아도 되고, 에치오니 항자 이름이 잘 아직 안 이어졌다면 합리 모형과 점적 모형의 결합이다 하는 것 보고 결합이니까 혼합자가 들어가는, 혼합 주사라고 적혀있든 혼합 탐사라고 적혀있든 답을 찾으면 됩니다. 둘의 결합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결합을 시도했습니까? 화학적으로 합리 모형과 점적 모형을 화학적으로 성격을 완전히 재구성하면 좋았는데 재구성하지 못하고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적용하는 영역을 나눠야 되니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모든 대안을 검토하되 그 대안에 대한 분석은 점적 모형 관점에서 가볍게, 세부적 결정은 무작위적 대안 탐색을 통해서 점적 모형 방식으로 대안을 선택하되 선택된 대안에 대해서는 합리 모형 관점에서 엄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합리 모형과 점적 모형의 이 단순한 절충인 거지, 그게 무슨 완전한 결합 혼합이냐 이렇게 이야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합리 모형이란 비판을 받죠. 그죠? 자, 해설에 보면, 해설지에 보면 23페이지에 표 안에 또 하나의 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혼합주사 모형은 근본적 결정은 이런 방향 설정에 관한 거니까 고려할 대안의 수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 합리 모형 관점에서, 하지만 각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까지 엄밀하게 분석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점적 모형 관점에서, 세부적 결정은 고려할 대안에 있어서는 점적 모형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선택해 보는데 그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 모형 관점에서 깊이 엄밀하게 확인을 해본다. 그죠? 네. 28번의 최적 모형은 초합리성 관점을 도입해서 합리 모형을 보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 변화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지문에 있듯이 초합리성에 의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데, 이 초합리성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 또 문제 생기니까 얘도 일반 정책 결정이 아닌 정책 결정 과정을 아예 구분을 해서 메타 정책 결정과 그냥 정책 결정, 결정 후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메타 정책 결정 단계에다가 초합리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럼 기본적으로 행해지던 정책 결정 단계에는 어떻게 합리 모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의 관점에서 있는 거다. 그죠? 새롭게 만든 질적인 개념이라는 초합리성은 메타 정책 결정 단계에 적용되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지? 정책 결정에 대한 결정 단계에 초합리성을 적용하되, 기본적인 정책 결정은 다시 합리 모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역시 불완전한 합리 모형 혹은 합리 모형의 보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결정 후 단계에서의 피드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지문에 있듯이 체제론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회사 모형입니다. 그죠? 회사 모형은 만족 모형을 조직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체 내에는 각 하위 조직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조직들로 구성된 게 여러 하위 조직의 결합으로 구성된 게 회사다. 그래서 회사 모양은 다른 말로 연합 모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회사와 회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한 회사 내에서 우리 팀의 의사결정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게 회사 모형인 겁니다. 그죠? 이 회사의 의사결정이 아닌 거죠. 이 회사 안에서 여러 하위 조직체 중에서 하나, 이 우리 조직의, 우리 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팀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조직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우리의 제약 조건으로 인식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회사 모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목표와 선호도는 불분명해서 서로의 경쟁 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목표와 선호도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집단의 목표를 우리의 제약 요건으로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집단 간의 의사결정이며 다른 조직의 집단의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었던 만족 모형이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죠? 모순되는 목표들은 순차적 해결을 통해 갈등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인가요? 자, 내가 내놓고 2번 같은 경우에 모두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죠?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중에서 이 만족 모형의 확장인데, 만족 모형의 확장으로서 점증 모형이나 합리 모형 같은 이런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족 모형이 집단 차원에 확장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서로가 불분명하다라는 부분도 틀린 거고, 모순되는 목표들은 여기서 우리의 조직은 그래서 다른 조직의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런 하위 조직체들의 결합 상황 속에서 타 조직의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 안에서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 솔루션은 어렵다. 왜? 내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조직의 목표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한 해결이 아닌 갈등의 해소 혹은 갈등의 준해결, 리솔루션에 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등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고 본다. 이런 상황, 이런 그림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회피를 위해서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합리 모형 입장에서, 지금 만족 모형의 확장이죠. 합리 모형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약된 상황 속에서 문제 중심의 탐색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을 표준 운영 절차화하고, 또 뒤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표준 운영 절차화하고, 이렇게 문제 중심의 대응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완전 합리성 하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터지면 그때 해결하고 표준 운영 절차화하고, 터지면 해결하고 표준 운영 절차화하고,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고 있다. 그죠? 네. 25페이지 해설지에 회사 모형에 대한 이해 한번 보시면,
특징을 보면 갈등은 해결이 아닌 준해결 혹은 해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죠? 갈등은 준해결되거나 해소한다. 그래서 회사끼리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회사라고 하는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하위 부서들의 연합체로 가정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모형이라고 우리가 회사 모형을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위 부서 목표 간 갈등을 통합할 기준이나 방법이 없어서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갈등의 준해결,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하위 부서들은 다른 부서의 목표를 자신의 제약 조건으로 전제한 뒤에 그 안에서 자기 부서의 목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지적 합리성, 우리 조직에만 한정되는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문제 중심의 탐색, 그래서 미리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해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안을 분석하는 게 안 되고 문제 발생하면 그때 탐색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는 문제 중심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불확실성의 회피 및 통제에서 단기적인 환류에 의존하고 있고, 이렇게 문제 중심의 탐색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조직은 이 과정에 습득한 지식을 표준 운영 절차화 하는데, 그래서 조직의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구성원의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했던 경험들을 표준 운영 절차화해서 조직의 지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장단점 한번 읽어보시고, 자, 30번 쓰레기통 모형. 그래서 마치 코엔 올슨, 그래서 사람 이름입니다. 쓰레기통을 코에 대니 마치 쓰레기통을 코에 가지고 오니 마치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 설명이 있던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죠? 마치 올센 코엔, 뭐 어려운 이름도 아닙니다. 그죠? 마치 코엔 올슨은 정확한 목표와 수단이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연한 기회에 의한 의사결정, 참여의 4가지 요소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4번에 있듯이 이렇게 엄격한 계획 이런 게 아니죠. 우연한 기회에 의한 의사결정이죠. 계획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우연한 요소, 극적인 사건,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인해서 건축물 안전진단 정책이 도입된다거나 이렇게 우연한 사건에 의한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거지, 엄격한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 네, 쓰레기통은 많이 봤으니까 해설을 한번 각자 봐주시고 앨리슨 모형으로 넘어갈게요. 최근 한 2, 3년으로 좁혀서 정책결정 모형 보면 나오기는 매년 나오지, 시험에 매년 나오는데 확실히 최근에는 쓰레기통 모형하고 앨리슨 모형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자주 보니까 여러분이 익숙할 거고, 앨리슨 모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앨리슨 모형은 모형 1, 2, 3을 그려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쿠바 미사일 위기가 벌어져서 미국이 3차 대전을 치를 거냐 아니냐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3차 대전을 치르지 않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함리 모형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익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떠나서 조직 전체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했던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1번 합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2번 조직 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과 동일한데,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군부, 대통령 비서실, CIA, 국방부 뭐 이런 조직은 다 각자 다른 조직의 이익이 자신의 제약 조건으로 인식한 상황 속에서 갈등의 준해결을 추구하는 게 조직과정 모형이었죠. 주로 조직의 하층부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형 3번 관료정치 모형은 이제 반대로 최상층부다. 그죠? 그래서 관료정치 모형이라고 해서 조직의 최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관료들의 대통령, 고위관료, 대통령, 국방장관, CIA, 국장 등이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이 국익은 물론 자기 조직의 이익은 물론 개인의 이익까지 모두 고려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합리 모형은 조직 전체, 지금 모형 1번 합리 모형은 조직 전체 색칠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목표의 공유 정도도 강한 겁니다.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의 상층부에서 발생했죠. 그죠? 예, 조직의 상층부에서 발생하고 이쪽 색칠이 3번 관료정치 모형은 상층부에만 피라미드 꼭대기에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직과정 모형, 모형 2번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해소, 준해결에 그치는 거죠. 그죠? 왜? 회사 모형에서 봤듯이 다른 조직의 목표를 우리 조직의 제약 조건으로 인식하고 얘들 목표를 전제로 우리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갈등은 완전 해결이 아닌 준해결에 그친다. 자, 합리 모형에서 의사결정은 표준 운영 절차라고 했는데 표준 운영 절차와 프로그램 레파토리 이런 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죠. 그죠? 근데 합리 모형이 아니라 얘들은 2번 조직과정 모형에서 적용됐던 이야기죠. 그죠? 미국이 해상봉쇄조치까지 내린 과정을 여러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보고 조직과정 모형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면서 집단 응징력이 매우 약한 경우를 설명하는 건 3번의 관료정치 모형에서 개개인의 최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 CIA 국장 등의 개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3번이 해당하겠죠. 그죠? 자, 거기 27페이지에 비교표 잘 보시고요. 최근엔 확실히 앨리스 모형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한 대로 하면 앨리스 모형이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느껴지지 않을 거고 이렇게 내용만 정리 잘 해놔도 정답은 찾아질 거니까 앨리스 모형을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합리 모형과 점적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점적 모형은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합리 모형에 비해 많은 분석과 시간을 요구한다 이랬는데 이제 웃기죠. 그죠? 합리 모형이 많은 분석과 시간, 분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해서 합리 모형에 대한 한계로 점적 모형이나 만족 모형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1번 내용이 옳지 않고, 자, 4번 내용을 보면 점적 모형은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소폭의 변화를 지향하죠. 그죠? 이제 소폭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감축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보듯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는 이 기존 정책이 적용되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갖습니다. 합리 모형을 보면 합리 모형은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재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확히 파악된 문제 속에서 해결해야 될 목표도 뭔지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한 다음에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정책 대안을 다 검토해서 그 중에서 옵티멀 최적의 대안을 찾는 거죠. 그죠? 역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던 목표 자체가 이제 틀리게 된다는 거죠. 이 현재 상황 속에서 합리적 인식을 통해서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건데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하면 목표가 변동되는 거야. 목표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합리 모형도 한계가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에서 당신이 냉정하게 합리 모형과 점적 모형 모두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 취약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렇게 해줘야 문제가 더 명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째려보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시험에서도,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서 둘 다 합리모형, 심리모형 모두 환경 변화에 대해 취약하다는 한계를 가진다라고 해서 이 맞는 지문으로 등장을 했으니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근데 물론 점증주의자는 이 소폭의 변화지만, 아까 린드블룸 뭐라 그랬죠? 소폭의 변화지만 변화의 빈도를 자주 가져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폭의 변화인데 이거를 계속 많이 바꿔가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죠? 그거는 자기들의 주장인 거고, 이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라고 보는 거고, 합리모형 관점에서도 환경 변화까지도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목표 자체가 변동되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라고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 각각 입장에서 항변하는 거하고 각각의 주장을 비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아까 질문한 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 급격한이라는 결자가 없어도 이 지문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건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33번은) 뭐 별거 없고, 이론 수업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풀어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카네기 모형이란 말이 곧 만족 모형을 의미한다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 이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 모형, 사이먼을 위시한 사이먼, 마치, 사이어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카네기 학파라고 부르는데, 카네기 모형 곧 만족 모형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4번 지문에 있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회사 모형과는 전혀 별개의 거죠, 그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모형 설명해 넣어놨으니까 여기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34번도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이다, 그죠? 집단적 문제길의 장점으로 보일 수 없는 거는 집단사고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집단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이야기를 했죠, 그죠? 지하철 화재가 나가지고 빨리 누구 한 명이라도 유리창을 깨고 뛰쳐나갔으면 되는 건데, 다들 그냥 연기는 안 보이고 다들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있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서로 같이 앉아 있다가 다 같이 참변을 겪게 된 게 집단 사고입니다, 그죠? 자, 집단적 의사결정의 장단점 29페이지에 보면 단점에 보면 무임승차 현상과 소수의 영향력에 의한 결정 가능성. 집단적 변환이란 건 집단이 개인보다 극적인 결정을 한다. 그래서 개인 한 명에 의해서라면 그런 나치에 의한 학살이나 인체 실험 같은 게 행해지지 않았겠지만, 집단 차원에 속하다 보니까 개인이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걸 집단적 변환이라고 하고, 집단의 규범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동조 과잉이나 이런 집단 착각 같은 개념들을 여러분이 한번 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집행부터 들어가겠습니다.